민얼련의 미디어 탈곡기 887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얼련의 홍보 콘텐츠 팀 활동가 김나래입니다. 사무처장 신미입니다. 꾸벅. 눈치. 네, 오늘은 신미 사무처장님과 함께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관련 보도 문제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주부터죠. 저희 8월 14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03명으로 다시 100명대에 들어섰고요. 8월 15일에는 166명, 그리고 8월 16일에는 279명으로 좀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진자 100명대, 200명대 이렇게 들어서면서 보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확 자극적인 보도도 좀 늘어났다는 거예요. 네. 이게 코로나 보도 관련해서 이게 특징이 사실 언론들이 확진자가 늘어나야 언론이 관심을 갖는다는 거. 네, 이것도 네네. 사실은 이번 기회에 언론들이 좀 이렇게 전 세계적인 감염병이 유행을 하고 또 이렇게 위험이 많을 때는 일상적인 언론의 보도가 중요하다. 이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좀 그렇죠. 드러났는데요. 지금 김나래 활동가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13일부터 5일간 네. 지금 전국적으로 991명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우려스러운 거는 사실은 이 중에 83.4%인 826명이 서울, 인천, 경기, 네. 수도권 지역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러자 언론들이 갑자기 너무나 코로나 관련 보도를 집중적으로 또 쏟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동안 언론은 무엇을 했나라고 싶을 정도로 확진자가 느니까 언론 보도가 늘었는데 언론 보도가 늘었다는 것도 언론의 관심이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주고 네. 또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를 차분하게 알려준다면 너무나 반가운 일인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주 자극적인 보도들이 늘어나면서 갑자기 이게 국민들이 이거 엄청 큰일 난 거 아니야? 네. 라고 하면서 공포심을 조장하고 이게 불안감을 부추기는데 지금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네네. 네, 8월 17일 저희가 이번에 이제 임시 공휴일까지 해서 3일간 연휴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8월 17일 화요일 조간 신문 보도를 보면은요. 중앙일보 일면 이른바 톡기사 머리기사 제목이 나흘새 617명 수도권 방역이 무너졌다. 또 다시 무너졌다 뚫렸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1월 우리가 코로나 처음 한국에 저희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금 8개월, 네. 7개월 이렇게 가까이 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언론 보도 무너졌다, 뚫렸다, 뭐 이런 걸 보면은요, 대한민국이 한 수십 번도 더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언론 보도만 보면. 그럴 정도로 자극적인 보도들이 계속 대풀이 됐는데요. 17일 중앙일보 사설 제목을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수도권 방어선 뚫려. 아주 마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요. 신천지 악몽 제발 막아야. 그날 또 같은 날 세계일보 제목입니다. 네. 사흘간 547명 폭증. 수도권 말 팬데믹 공포. 그러니까요. 네, 이거 완전 공포 영화 제목 같습니다. 이렇게 무너졌다, 뚫렸다, 공포, 이렇게 자극적인 보도들이 나와서요. 갑자기 국민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진짜 자다가 봉창 맞을 소리들이 이렇게 언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사항은 수도권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과밀 지역인 수도권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했다는 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저희가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 이상의 과도한 이러한 언론의 보도는 이런 사태를 우리가 제대로 예방을 하고 네. 또 이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는 데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네, 이런 보도라는 점입니다. 네, 저도 좀 공감하는 게 물론 지금 갑자기 뭔가 이렇게 확진자가 갑자기 급증을 한 상태에서는 분명히 언론 보도가 저는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많아질 수는 있는데 다만 이렇게 자꾸 뚫렸다, 무너졌다, 공포, 악몽 네.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오히려 굉장히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네.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뭔가 공포심을 조장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게 더 커지면은 혐오로 다시 또 돌아갈 수 있는 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네, 이 지금 뚫렸다 보도가 지금 제가 지금 중앙일보하고 세계일보 사례만 들었는데 사실 우리 김나래 활동가 많이 뽑아놨죠. 얼마나 네. 그날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전체가 난리가 난 것처럼 했는지를 한 번 더 사례를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실은 이거 이제 쉬는 날이죠. 저희 월요일에 처장님이랑 안 되겠다. 코로나 관련해서 너무 이상한 보도 쏟아지니까 한번 우리 다시 화요일 되면은 찾아보고 이야기를 해보자 했는데 제가 주말 동안 8월 14일 이제 확진자가 100명이 넘어섰던 그날부터 17일, 그러니까 월요일까지죠. 그때 키워드를 코로나와 뚫렸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3일간 보도가 어떻게 나왔나 보니 총 36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처장님이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나라 안 뚫린 데가 없는 거예요. 경찰도 뚫렸다. 서울 해와서 2명 코로나19 확진 국민일보. 또 이거를 받아서 경찰도 뚫렸다. 뭐 동일한 제목으로 한국경제. 사랑제일교회 코로나19 감염 대구도 뚫렸다. 국민일보. 뭐 수도권 확산 코로나19 대구 경북도 뚫렸다. 방역 비상 네. 국민일보. 이런 식으로 제가 사례를 든 거는 국민일보가 3건, 한국경제가 1건 있었지만 실은 뭐 이런 일간지 말고도 얼마나 인터넷 매체나 그런 곳에서는 더 뚫렸다, 무너졌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있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은요. 2명 확진 가지고 뚫렸다 그러면 도대체 미국은 지금 사망자가 몇십만 명의 사망자가 네. 발생한 그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요? 로 봐야 되며 네. 이렇게 모든 것이 제로였다가 확진자가 1명, 2명 발생할 때마다 뚫렸다 이렇게 한다면 이게 언론이 사실은 2명 발생 이렇게 사실 그대로 보도하는 그러니까요. 게 가장 올바른 보도일 텐데 뭐 남대문이나 동대문시장도 뚫렸다. 순복음교회도 뚫렸다. 영덕도 뚫렸다. 저는 정말 대한민국에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뚫리면 모든 신문사, 방송사 다 뚫린 건데 신문은 어떻게 제작하고 있고 방송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아주 무책임한 과장 보도, 불안감과 공포를 조장하는 보도는 제발 좀 멈추기를 바라는데 올해 1월, 2월, 3월 한창 코로나 네. 바이러스 우리 감염 사태가 많을 때 언론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이 컸습니까? 그렇죠. 언론이 제대로 하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이번 이 방역에 있어서 상당히 선진적으로 잘 대응했다고 하는데 언론만 그때도 계속 무너졌다 뚫렸다 해가지고 국민들이 외신에서 어떻게 보도하는지를 오히려 번역해서 알리면서 언론의 이런 무책임한 보도를 고발하는 사태까지 왔고 그러니 기레기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 코로나보다 언론이 더 무섭다. 이렇게 네. 할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처음 겪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자라는 것과 별개로 이렇게 또 한다면 이번 또 대응에 있어서 얼마나 또 국민들에게 혼란을 그렇습니다. 부추길까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처장님이 말한 것 중에 확 제 귀에 꽂혔던 건 코로나보다 언론이 더 무섭다라는 말이었는데 이게 그렇게 코로나 사태 초기에 뭐 이제 언론도 우왕좌왕했다 정말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저희가 읽은 이 헤드라인들을 보면은 그때와 그리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점 약간 반성이 없는 것인가? 그렇죠.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는데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를 잊지 않고 있는데 언론은 또 금세 그때 어떻게 본인들이 잘못했고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았는지를 금세 잊었나 봅니다. 그러니 또다시 이런 또 실망스러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올해 4월에 기자들이 이러한 감염병 관련해서 우리도 이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감염병이 한꺼번에 겪는 거는 겪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쵸, 사실 초기에 네. 우왕좌왕을 했습니다. 경험이 없었고 그래서 실수도 있었는데요. 기자들 스스로 언론 스스로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이렇게 공동으로요. 감염병 보도 준칙을 만들어요. 네네. 네. 어떻게 이런 사태에 언론이 보도를 하고 어떻게 네. 해야 되는가라는 거를 만드는데요.
그때 7가지 지침을 만듭니다. 그래서 7가지 지침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이 고심 끝에 언론들이 이때 만드는데요. 기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 이전에 있던 게 아니라 이번에 만들었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뭐 메르스 이런 얘기도 있길래 과거에 네. 만든 건 줄 알았는데 아니요. 예,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들이 언론의 실망스러운 보도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하지만 또 기자들이 이런 노력도 또 사실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감염병 보도는 국민에게 엄청난 혼란을 네. 가져다 주기 때문에 보도 준칙이 필요하다. 그쵸. 네, 이렇게 그동안 이제 저희가 감염병은 일종의 이제 재난 보도인데요. 재난 보도 관련한 큰 틀의 준칙은 있었습니다. 그쵸. 근데 감염병 관련한 아주 구체적인 좀 준칙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언론들도 네. 스스로 이제 자성을 하면서 네. 마련을 한 건데요. 7가지 기준. 아마 일선에 계신 기자와 또 제작하시는 PD분들이 4월에 제정을 해서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모르면 안 되지 않나 싶긴 한데, 네. 네, 몰라서 혹시나 또 이렇게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가 싶어서요.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가지 기본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네. 전달한다. 네. 두 번째,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 수, 의심 환자 수, 병원체 보유자 수, 접촉자 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네. 그러니까 뭉뚱그려가지고 뭐 몇백 명, 몇천 명 이렇게 감염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 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 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네. 확인한다. 이렇게 포함을 해서 7가지 네. 준칙을 만들어서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에 좀 특이한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죠?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의 감염법 취재 현장 배치를 금지한다. 왜냐하면 모르고 또 이렇게 일방적으로 쓰거나 또는 아까 말했죠. 뚫어졌다, 무너졌다. 예, 뭐 이렇게 보도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우려 속에 이러한 또 준칙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당국의 특별대책반에 언론인을 포함해서 언론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보도할 네.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7가지 준칙을 정했고 이게 기자들이 일선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자 이랬는데요. 만약에 4월 28일 준칙하고 4월 28일이니까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3개월,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일선에서 기자들이 모른다면, 이거는 편집국, 보도국에서도 앞장서서 이거를 기자들이 매뉴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나 이런 데서도 좀 노력을 하고요. 우리도 시민들에게 좀 적극 알려서, 제발 이 준칙에만이라도 맞도록 좀 하자. 이렇게 좀 캠페인을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처장님이 얘기해 준 거에서 제가 좀 특히 강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무너졌다, 뚫렸다 이런 표현들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 재난 감염병 보도 준칙 관련해서 있단 말이에요. 네.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으로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주의라고 되어 있고요.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 사용 주의, 또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 3개 중에 2개는 이미 네. 언론들이 지키지 못하고 보도 준칙을 지키지 못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이 패닉, 대혼란, 공포, 창궐 이런 과장된 표현은요. 사실 이 감염병 보도 준칙 이전에 재난 보도에서도 절대 금하고 있는 네.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주 일반적인 보도 가이드라인인데 참 지켜지고 있지 않죠. 그다음에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 쓰지 마라. 이거는 사실 기자가 처음 소속 기자 교육을 받을 네. 때 아주 기본적으로 취재와 기사 쓸 때 기본 사항이에요. 네. 이른바 기자를 오래 하셨어가지고 이른바 뻥치지 마라. 예, 기자들 용어 있죠. 초치지 마라. 네, 이걸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팩트에 충실해서 써라. 이렇게 하는데도 이런 자극적인 표현들이 범람하는 이유는 뭐 한 가지겠죠.
클릭수를 높이고 자꾸 보게 하려고 하는 것 네. 같은데 저는 중앙일보의 그 사설이었나요? 뭐 신천지 악몽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는 또 심지어 조중동이라는 큰 일간지인데 제목 이렇게 짓는 거 보고 좀 우리가 그냥 댓글도 이렇게 요즘 안 답니다. 성숙한 시민들 댓글도 이렇게 안 다는데요. 언론에서 쓰는 기사 제목, 그다음에 표현, 이런 감염병 재난 보도에서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유의를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언론에서 집중하는 곳이 한 군데 있죠. 바로 교회 중에서도 이제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입니다. 이게 담당인 목사 전광훈 씨가 8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보수단체인 일파만파 등이 개최한 반정부 집회에 참석을 해서 주도했었습니다. 그리고 17일 월요일에 양성 판정 확진이 났죠. 관련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한 14일부터 17일까지 이제 3일 동안 보도 개수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네. 사랑제일교회와 코로나 이 두 가지의 검색어를 넣었을 때 나오는 보도를 보니까 6,237건이 나왔습니다. 아, 이거 네이버로 검색했나요? 네, 네이버 네. 포털에서 뉴스로 제가 사랑제일교회 코로나 이 두 개의 키워드를 반드시 포함하는 걸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게 물론 14일부터 했으니까 이제 네. 전광훈 목사가 참여한다는데 우려된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까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는데 네. 이 보도 물량 6,237개에 비해서 과연 얼마나 보도가 유의미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이 지금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가 또 이제 집중적으로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또 그분들이 또 대형 그 도심 집회에 참석을 하고 주도를 하고 이러면서 언론이 관심을 갖는 건 좀 당연할 그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저희가 상반기에 코로나 사태 때 신천지 관련 네. 경우도 그랬지만 이게 또 하나의 특정 사안, 특정 장소, 특정 단체, 특정 인물이 나오면 언론들이 다 또 그쪽으로 이른바 우르르 몰려가는 거죠. 네. 네, 기사의 비중, 의미,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게 관심사다, 이슈다 싶으면은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고 언론들이 그냥 우르르 몰려가는데요. 이런 거를 흔히 언론에서 얘기하는 이제 떼거리 저널리즘, 경마 저널리즘 네.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떼거리 저널리즘 또 말이 달릴 때 앞만 보고 달리잖아요. 옆도 못 보고. 그래서 경마 저널리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사랑제일교회에 뭐 기자들이 그냥 우르르 다 몰려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주 또 좀 오픈 에피소드가 있었죠. 16일 사랑제일교회 이제 여러 기자들이 몰려가서 뭐 거기에 신도들 또 거기 이제 뭐 보건소의 방역당국의 사람들 움직임 뭐 그다음에 뭐 정광훈 목사는 왔나 안 왔나 무슨 얘기했나 뭐 이렇게 또 시시콜콜 하나하나 또 뭐 그냥 다 그 동정에 촉각을 세우고 취재를 하는 와중에 조선일보 사진 기자가 거기 신도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네. 이거 웃을 일은 아닌데요. 신도들이 하도 기자들이 몰려와서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취재를 하니 아마 항의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뭐 욕설도 오가고 언쟁도 오가고 그러다가 뭐 정강이도 걷어차고 막 이렇게 막 멱살도 잡고 이렇게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15분 만에 뭐 좀 진정이 됐다고는 하는데 얼마나 기자들이 물론 기자들의 정당한 취재를 그 이유 없이 방해하는 거는 명백하게 옳지 않습니다만 이 사랑제일교회에 어떤 뉴스거리가 있어서 그렇게 많은 기자들이 몰려가서 그렇게 했는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유의미한 보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사실 아까 뭐 저희가 떼거리 저널리즘, 경마 저널리즘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게 이른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이 비중이나 의미 따지지 않고 그냥 단순 사실만 계속 보도하는 이걸 이제 중계식 보도라고 하는데 이런 사례가 이뿐만이 아니라요. 2018년에 지카 바이러스가 또 감염이 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요. 기억을 좀 하실 텐데 저희 연구자가
지카 바이러스 사태 때 KBS 보도와 프레임을 좀 분석한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을 보면은 그 당시 KBS 보도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단순 사실을 보도한 게 44% 절반이었답니다. 그래서 심층적인 보도라든지 또 그때 뭐 사안에 대한 그 시청자의 이해를 돕는 좀 이런 깊이 있는 취재나 보도는 거의 적고 이렇게 단순 사실만 보도하면서 이른바 중계식으로 스포츠 중계하듯이 그때그때 벌어지는 일을 계속 전하기만 급급했다는 네. 그런 분석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이런 중계 보도가 계속 남발이 되면서 이번 같은 경우는 그 타겟과 핵심이 이제 일부 교회, 특히 이제 사랑제일교회에 집중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사태를 보면서 사실은 이게 언론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주요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네. 주요 이슈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좀 주요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고, 네. 또 특히 이렇게 재난 사태 때는 미리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고 예고를 해서 예고 감시 기능이 또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그래야 국민들이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하구나, 뭘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쵸? 어떤 걸 지켜야 되구나, 네. 이런 이제 경각심을 제대로 줄 수 있는 게 사실 언론이 해야 되는 이제 이른바 환경 감시 기능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기능이 지금 이렇게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사태에서 언론이 정말 해야 된다면 이런 기능이 지금 발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보도는 지금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데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정강훈이 어디 있냐, 마스크를 썼냐, 뭐 그다음에 웃고 있었냐, 뭐 전화를 하고 있었냐, 뭐 어디에 올라타고 있다. 물론 정강훈 목사의 그 태도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근데 전 화가 나요, 솔직히. 네. 그런 보도를 우리 독자와 시청자들이, 시민들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여러 번 여기저기서 또 봐야 될까요? 그게 의미 있는 보도일까요? 저도 그 지점에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이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서울 그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도 그렇고 그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 솔직히 전 굉장히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상황 자체가. 왜냐하면 집회를 나가서 그렇게 모여서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글쎄요. 바이러스는 네 편, 내 편을 가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바이러스는 그럼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인데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뭔가 집회를 열고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한 것도 제가 봤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나 궁금해서 보니까 자신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심지어 나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그동안 얼마나 시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까? 본인들은 코로나 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저는 비판받아 마땅한 행동을 했다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또 개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집회나 예배에 참석하고도 뭔가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뭐 최근에 보니 뭐 전화번호 같은 거를 가짜로 내가지고 오히려 뭐 다른 아이들의 부모님이 전화를 받고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그런 행동을 보면 굉장히 화는 나는데 다만 언론은 비판과 혐오는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네. 민원련이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얘기를 드렸던 거고 그런데 굉장히 불필요하게 뭔가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 그리고 혐오를 좀 확대 재생산하는 보도들을 하고 있다고 해서요. 네. 이게 언론이 이번 사태에 이제 사랑제일교회 또 이제 일부 교회를 비롯한 일부 교회와 네. 또 이 정광훈 목사를 포함한 그 분들도 지지자들 이런 분들이 왜 저희 방역 당국의 이 준수해야 될 지켜야 될 지침이나 이런 걸 지키지 않고 네. 이렇게 대규모 집회도 하고 심지어 그 모임도 그렇게 대규모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고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위반할 시 이거를 어떻게 우리 사회가 대처해야 되나? 네. 또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우리 사회 그러니까 교회도 우리 사회 일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교회에서는 또 어떻게 자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좀 차분히 따져줘야 되는 게 언론의 역할이지. 네. 그게 저는 온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비판 기능 중에.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문제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현상에 급급해가지고 계속 이런 주장을 했다. 사실 얼마나 지금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주장과 언행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거를 여과 없이 그대로 전달을 해서 지금 김나래 활동가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네 편 내 편 가르는 게 아니죠. 우리는 걸리지 않는다 이런 주장이 성립이 됩니까? 지금 실제 정광훈 목사 본인 걸렸죠. 가족 걸렸죠. 같이 있는 분들 걸렸죠. 또 그 현장에 가서 취재했던 유튜버들 걸렸습니다. 신혜한수 대표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걸렸는데 그분 또 병원에서 또 그 생방으로 유튜브 중계를 하는데 사실 그것도 아주 무책임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자극적 보도를 할 게 아니라요. 이럴 때 우리 사회가 아니 그런 보도가 얼마나 또 위험하고 불안감을 또 조장을 하고 아니 병원에서조차 이렇게 버젓이 하면서 본인이 나는 아무것도 병원이 해주는 게 없다 이러면 국민들이 뭐 도대체 아니 그러면 그분은 거기서 치료 안 받을 겁니까? 이런 무책임한 발언들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 관리와 통제가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언론이 좀 원인을 좀 분석을 하고 방안을 좀 제시해주고 이런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어떤 특정 종교 또는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한 이게 비난이 조롱이 혐오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비판과 혐오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혐오를 조성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우리가 상반기에 이미 신천지 대규모 그 감염 사태, 그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의 대규모 감염 사태를 겪으면서 얼마나 그러한 혐오가 위험한지 그리고 이러한 감염법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지를 경험을 했는데 언론이 좀 이번에 이런 사안들이 혐오 분위기 조성하지 않도록 정말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또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부탁드릴 수밖에 없고 저는 이제 저도 그냥 개인으로서 이 사랑제일교회 관련한 어떤 그들의 비이성적이고 그런 태도 굉장히 화는 나는데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기사들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봤던 기사 중에 뉴시스의 코로나 재확산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 비난 폭주라는 기사가 17일 날 나왔는데 이 기사에서 결국에 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냥 제목이 다예요. 제목으로 비난이 폭주한다 이건데 그냥 뭐 SNS 커뮤니티 상에서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네티즌들의 말을 그대로 옮겨놓은 기사였거든요. 또 이른바 그 따옴표 네. 저널리즘이네요. 네. 그런데 뭐 이게 저도 굉장히 화가 나고 왜냐하면 저 항상 그 동선 중에 광화문을 지나가야 되는 동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굉장히 불안하고 그런 집회를 하는 것도 화가 나고 얼마나 정부에서 또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화가 나지만 굳이 또 이런 기사는 쓸 필요가 없다. 이게 뭔가 정말 시민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문제를 뭔가 감염을 예방하고 확산 을 저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기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런 기사도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 기사 진짜 심각하네요. 네, 좀. 아니 이게 저희가 지금 이 전달 그대로 옮기기도 너무나 민망스러운 표현들인데 이게 기사가 아니라 거의 혐오성 또는 아주 저주성 그러한 발언과 표현을 그대로 기사 안에 이 네티즌들이 쓴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이 정말 익명의 네티즌들이 여과되지 않은 이 감정을 표현한 이것들을 그대로 기사에다가 옮기는 건 이건 좀 기사라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뉴시스에서 이 진짜 이거 너무 무책임한 기사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기사가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고 왔고요. 저희가 이제 주말이 지나고 나서 민원련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떤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나 오늘 좀 처장님이랑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눠본 거였어요. 분명 올해 초기,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이제 발생을 하고 나서와는 좀
달라진 보도 양상이 있긴 합니다. 지금 저희는 굉장히 잘못됐던 나쁜 보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뭐 예를 들자면 뭐 오보가 그래도 현재까지는 그렇게 나왔다라고 찾아보지는 못했고요. 그렇죠. 초기에는 아주 무책임한 막 오보들이 대량 잇따라 나왔는데 일단 그런 오보는 좀 일단 발견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뉴시스 사례처럼 이렇게 무책임한 선정적인 이런 거 댓글 그대로 옮기는 거 절대 이건 보도 아니고요. 기사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또 기레기 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도들은 좀 스스로들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 삭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보도가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을 해서 어떤 특정한 혐오 분위기 조성해서 결국은 차분하게 지금의 사태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잘 준비할 것인가, 무엇을 보완할 것인가 이런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는 데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오늘 신문에서 저는 눈에 띄는 거 이건 꼭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오늘은 갑자기 조선일보를 전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전 조선일보 이럴 줄 당연히 알고 도대체 언제쯤 왜냐면은 저는 원래 아니 어제 조선일보 조금 차분했거든요 제목. 그런가요? 중앙일보나 세계일보보다 조금 차분해서 조선일보가 이번에는 좀 성숙한 태도를 보이려나 저 좀 기대했는데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였나요? 네네. 네. 오늘도 조선일보가 갑자기 이 지금의 사태를 정부가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거는 정부 책임이다.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일보 그 사설 제목이죠. 교회 소모임까지 다 풀었던 정부 조치 적절했나. 코로나 재유행 명백한 정부 책임 이제라도 잘못 인정해야 해서 이거는 이제 뭐 김호주 교수의 그 인터뷰를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했는데 아주 그냥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의 이 사태는 정부가 만들었다. 그래서 정부 책임론을 들면서 방역 정책의 실패다. 아주 제목 이렇게 눈에 띄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조선일보의 이 보도를 보면서 도대체 그럼 언론은 어디서 뭐 하고 계셨어요 그동안? 네. 아니 확진자 늘어야 이제서야 보도하시고 그다음에 확진자 늘으니까 뭐 뚫렸다 무너졌다 뭐 난리를 치더니 갑자기 이거는 정부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거에 빗대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되는 와중에 이런 차분한 우리 사회 또 이 정부의 방역과 차분한 대응을 오히려 언론이 망치고 있다. 네, 언론이 흐트리고 있다.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정부 책임을 뜬금없이는 않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좀 근거가 있어요. 몇 가지. 저 소모임을 너무 빨리 해제했다. 소모임 금지를. 그다음에 뭐 최근에 소비 진작을 위한 조치들이 또 이렇게 부추겼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거를 할까 말까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좀 굉장히 도대체 정부에게 어쩌라는 말인가. 내수시장 경제 활성화도 분명 필요한 지점이고 어느 정도 많이 상황이 안정이 돼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당연히 도모를 했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 뭐 이거야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코로나 사태에서 어느 정도 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경제가 안 살아도 정부 잘못, 코로나가 더 확산이 돼도 정부 잘못, 모든 기승전 정부 잘못으로 가는 게 그리고 심지어 좀 이렇게 뭐랄까요? 굉장히 과도하게 한쪽에 치우쳐서 정부의 잘못이다 책임을 돌리는 게 과연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좀 아니요, 있어요. 안 맞죠. 왜냐하면 지금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세요. 어느 지역 어느 단계에서 했는지. 이번에는 이 사랑제일교회와 그다음에 이 분들이 참여했던 그 서울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도심 집회에 그 대량 발생 그리고 그 N차 감염 주변을 대상으로 그게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근데 조선일보가 이번 광화문 집회에 어떻게 보도하셨습니까? 아니 광화문 집회 금지 대상이었고요. 하지 않았어야 돼요.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는 그 보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뭐 분노의 목소리다, 뭐 대거 몰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 집회를 홍보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제가 지금 당장 찾지 못했는데
신문들에서 그 광화문 집회 광고를 실어줬어요. 본인들 지면에. 네, 조선일보 실었죠. 네. 네. 뭐 동아일보도 있었고. 실었고요. 실은 곳이 굉장히 많은데. 중앙일보는 광고 안 실었더라고요. 웬일로. 네. 네,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아니 오히려 이 광화문 집회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는데 그리고 대대적으로 네. 그죠 보도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거기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부의 그 방역 정책이 실패라고 하면서 지금 그 소비 신작을 위해서 외식과 그다음에 숙박 쿠폰 발행한 게 직접적인 상관관계, 연관관계 이번에 확진자에서 얼마나 나타나는지 과학적 근거와 그걸 가지고 비판을 하거나 뭐 그 지적을 한다면 그건 충분히 네. 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또 추정하여 한다면 본인들이 그 있네요. 조선일보 보니까 지금 여기 8일로는 문재인 탄핵의 날 이러고서 지역별 버스 시간표까지 조선일보에서 A30 면 광고죠. 한 면 네, 다 털어서 네. 네, 이렇게 이거 꼭 미디어 타격계 화면으로 실어주세요. 네, 네. 이랬던 조선일보가 지금 오늘 와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정말 무책임한 주장이자 궤변이 아닐 수 없고요. 이러한 언론 보도가 정말 이렇게 우리의 방역 대책과 이런 거를 오히려 더 제대로 방역으로 가는데 방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 민원연이 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지만 이제 언론에 부탁을 한다면 첫 번째 이거는 재난 보도에서도 기본적인 준칙이고요. 그 다음에 감염병 보도에서도 기본적인 준칙의 기준이 되는 건데 검증되지 않은 사실. 그죠? 그 다음에 허위 정보. 네. 그 다음에 네티즌이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떠도는 네. 그런 유언비어성 주장들, 그 이른바 가짜 뉴스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도하거나 인용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해달라. 네.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을 보도해달라. 이거고요. 두 번째, 지금 저희가 최근에 며칠 동안 나타난 거죠. 자극적인 보도 자제해달라. 우리나라 재난 보도에 있어서 항상 지적받는 게요. 자극적 표현을 어휘를 남발한다는 거거든요. 네, 불필요하게 과장된 용어로 공포심을 조장해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라.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흐트리지 말라. 네,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언론이 이렇게 단순한 사실만 제공하거나 나열하거나 전달하거나 이거에서 머무르지 말고 이러한 감염병 재난 보도에서는 문제 원인을 추적하는데 정말 집중해야 되고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방안을 찾는데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질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또 공포를 조장하는 이런 거를 지향하는 그런 막는 보도를 해야 우리가 지금의 이 위기 그죠? 이거를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언론이 이런 역할 정말 잘 못할 거면 그냥 나쁜 보도만이라도 좀 멈춰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처장님하고 좀 숨가쁘게 같이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니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의 현실을 좀 다시 한번 짚어봤는데요. 뭐 이 문제는 어쨌거나 지금 코로나가 뭐 이번 일주일이 굉장히 지켜봐야 하는 중요 시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때 또 나쁜 보도가 좀 나온다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더 얘기하실 거 있나요? 네. 뚫렸다 무너졌다 생각했는데요. 이번에 또 CBS가 그 취재 기자가 또 확진이 돼서 또 CBS가 지금 방송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CBS 무너졌다 뚫렸다는 그렇게 안 쓰나요? 같은 언론이라서 같이 편 들어주시나요? 여기서도. 네, 그렇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댓글 한번 읽어보고 방송 끝내겠습니다. 제가 같이 읽으려고 가져왔는데 그 885회 이거는 박진솔 활동가와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고정 코너 불금엔 종편 모하니에서 다룬 거였어요. 이제 검언유착인데 자꾸 검언유착으로 이제 좀 프레임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죠. 네, 종편에서 그러고 있는데 관련해서 댓글 3개 달렸네요. 아이 감사해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지연님 미친 것들이네요.
속 시원하다고 해도 될까요? 여튼 이렇게 네. 댓글 달아주셨고요. 사이다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네, 저기영님 거 읽어주실까요? 민화전 수고 많으세요. 오, 감동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저기영님. 네, 뭐 그래도 운동을 한다는 제가 처장님 말 중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운동을 한다는 건 절대 쉽지 않다 하셔서 그렇군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봄따뜻님 민망해도 밀어붙이면 효과를 보게 되니 문제입니다. 유유를 해주셨는데 좀 공감하는 게 이제 정말 이 사건이 어쨌거나 굉장히 복잡하게 맞물려 있잖아요. 뭐 이동재 기자, 뭐 한동훈 검사장, 거기에다가 윤석열 총장에다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플러스 뭐 지금 더 권한유착 사건으로 프레임 전환하려고 하면서 방통위원장도 끼고 뭐 어떤 변호사분도 끼고 이러면서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검언유착도 있고 권언유착도 있었나 봐. 혹은 검언유착인 줄 알았는데 권언유착이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자꾸 가지에 가지를 치냐면요. 이렇게 복잡하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복잡해. 나 모르겠어. 그거 모르겠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거든요. 사실 이 사건은 되게 처음에 단순했거든요. 협박을 했냐? 했다. 그 다음에 협박을 할 때 검찰 팔았냐? 팔았다. 그 팔은 사람 검찰 관계자가 누구? 고위 관계자가 누구냐? 한동훈이다. 요거만 사실관계를 밝히는 거였는데 지금 이거를 아주 복잡하게 여러 가지 사건으로 얽히고 설키게 해놨는데요. 사실 어떤 진실을 왜곡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떨어뜨려라. 네, 이번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사건 검언 유착은 복잡한 사건이 아니고요. 복잡하게 자꾸 사건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게 이 검찰과 그 다음에 본인은 아직도 협박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채널A 이동재 기자를 비롯한 그 다음에 채널A에서 우리는 조직적 개입이 없었다. 이러는 언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복잡하지 않은데요. 이 실타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정리를 아주 자세하게 또 다뤄야죠. 이거 문제 해결될 때까지 민원련이 어쨌거나 고발인으로 다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차장님이랑 같이 방송 진행하니까 굉장히 풍부하게 저는 아직 이 사태를 따라가면서 씩 아주 화가 나 이러고 있었는데 차분하게 잘 정리를 해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조만간 또 모시겠습니다. 네. 종종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